부터 재산세를 간단하게 정의해 볼 건데, 자, 우리 재산세, 취득세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였다면 이제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예요. 자,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재산이 있으면서 내는 세금인데, 문제에서는 약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와 출제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공부할 분량이 취득세보다는 양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재산세 쪽을 좀 정리를 좀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재산세 글자 그대로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재산세라는 세금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예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것도 언제 가지고 있으면 내느냐? 6월 1일 시점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시점이 재산세를 판단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립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것도 어떤 자산에 대해서만 내느냐면 열거된 자산에 한해서만.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행 재산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지방세법상 총 5개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토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선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항공기라는 게 있어요. 요 5개의 재산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 뭐다? 재산세다. 반드시 암기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 5개는 일단 공통점이 취득세하고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과세 대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건데, 자,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에 뭐가 있었느냐면 부동산이 뭐가 있었어요? 토지 건축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선박하고 항공기하고, 그 다음에 기계장비하고 차량하고 임목이 있었죠. 그 다음에 권리에서 취득세가 나올 수 있는 권리 3가지가 있었죠. 광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어권과 어업권과 회원권, 회원권의 종류는 몇 개가 들어가고 5개.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까지 해서 총 5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4개가 우리 과세 대상인데, 그 중에 요 항공기까지가 그대로 다시 어디에서 과세하느냐? 재산세에서 다시 과세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토지 건축물은 그대로 똑같이 과세가 되고, 부동산 중에서는 뭐하고 뭐만? 선박하고 항공기까지만 과세가 되고, 그 외에 기계라든지 또는 차량, 임목, 권리 이런 것들은 재산세에서 과세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부터 항공기까지는 그 과세 범위가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그대로 어디에서 과세된다? 재산세에서 과세된다.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요 차량 같은 경우야. 차량은 취득세에서는 과세되더라도 재산세에서는 과세 안 돼요. 재산세 대신 뭐가 나와요? 자동차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세도 매년 내잖아요. 그래서 자, 자동차세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재산세의 범위에, 그 재산세라는 범위에서 재산이라는 범위에 차량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토지란 무엇을 말했었느냐? 토지란 모든 토지가 다 들어간다 그랬었죠? 즉,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용되고 있는 무슨 토지까지? 사실상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요. 즉, 지목 28개뿐만 아니라 지목이 없는 토지도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후시설 이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토지 건축물은 그대로 다시 어디에서 과세된다? 재산세에서 과세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것들도 그대로 재산세에서 냅니다. 다만 요 토지 건축물의 범위 안에 무엇은 제외하느냐면 주택은 빠져요. 따로 과세할 거니까. 그래서 주택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이라고 하고 요 주택에 한해서만 토지를 포함해서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유일하게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은 토지 건물 구분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오직 뭐에 한해서만? 주택에 한해서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아셨죠?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해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용도로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천차만별이죠. 학원이다, 병원이다, 식당이다, 상가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용도로 이용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따로따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 부동산이 무슨 용도로 이용되면 주거용으로 이용됐을 때 한해서는 토지 건물을 묶어서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지다 건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용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재산세가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그래서 부동산을 딱 두 개로 나누세요. 주택이냐 아니냐. 그때 주택이면 그냥 토지 건물 합쳐서 무슨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가. 주택이 아니면 무조건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두 개로 나누어서 온다.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따로 나오겠죠. 항상.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과세 대상인데 이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 지방세는 항상 뭐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냐면 물건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건축물도 당연히 뭐별로 과세야? 건축별로 과세하는 게 기본이고요. 지방세 다 그래요. 선박도 당연히 선박별로, 항공기도 당연히 항공기별로 과세가 돼요. 취득세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유일하게 재산세에서 요 토지 한해서만 유일하게 뭐별로 과세하느냐? 소유자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토지만 무슨 구조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 보고 계산한다 그래서 인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이유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요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유일하게 부동산 중에서 토지를 포함해서 과세하는 것은 주택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 토지를 어디까지를 주택 토지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때 부수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부수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디까지를 보느냐?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수 토지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지금 다음 장 16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166페이지에 보시면은 3번의 주택에서 양가를 1번 보시면 주택의 부수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수 토지로 본다 이런 이야기죠. 즉 단독주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자, 단독주택은 토지하고 건물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이게 주택이었을 때 어디까지를 주택 토지로 볼 것이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부수 토지가 육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여러분들이 땅을 샀어요. 그리고 집을 지어요. 담장을 칠 거예요? 안 칠 거예요? 어디까지 담장을 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담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장이 쳐져 있는 부분까지를 주택 토지로 봐요.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겨요.
담장 안 치고 만들어 놨을 때 딱 들어갔는데 어디까지가 이 사람 토지인지 육안으로 확인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에 면적 나와 있죠.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봤더니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고 토지대장을 봤더니 6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요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그러면 500제곱미터까지는 무슨 토지로 보고? 주택 토지로 보라고요. 그래서 이거 묶어서 무슨 세금 내십시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100제곱미터 남았죠? 이건 그냥 토지로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토지분 재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주택만 가지고 있는데 토지분 재산세가 나왔다. 이 말은 바닥 면적의 몇 배를 넘었다? 10배를 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두 번째. 자, 우리 주택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단독주택이고 또 하나는요. 공동주택으로 나누죠. 그때 단독주택은 몇 개의 집이에요? 하나죠. 공동주택은요. 여러 개의 주택이에요. 자, 그중에 다가구 주택 혹시 배우셨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네. 자, 다가구 주택을 판단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고 판단할 것이냐, 즉 전체를 한 구의 주택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개의 집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냐. 그때 세법에서는 전체로 보지 말고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집으로 봐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이거 단독주택이거든요, 건축법상. 근데 이게 왜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 그래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다가구가 단독주택이에요? 면적이요? 면적이 아니죠. 다가구가 단독주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등기가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다세대는 구분 등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물론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층수라든지 면적 차이가 좀 나긴 나요. 나는데 실질적인 차이는 구분 등기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거고 다세대는요.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우리는 등기로 판단해요, 사실로 판단해요. 그래서 보면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별 차이 안 나요. 다세대도 여러 세대가 살죠. 다가구도 여러 세대가 살아요. 그러니까 다가구를 세법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다세대하고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면적 차이 외에는요. 실제 생활 공간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다가구도 세법에서는 실제 공간으로 따지자. 그래서 하나의 집으로 보지 말고 여러 개의 집으로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도 무슨 주택으로 보시라고요? 다세대 주택으로 보시라고요. 다주택으로.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뭐 별로 과세한다 그랬으니까? 주택별로. 그러면 이걸 하나로 보지 말고 그 한 가구가 하나의 집으로 봐라. 한 가구를. 그러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 채의 집으로 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이 있더라. 계단 있고 1층, 2층, 3층에서 1층이 101호, 102호, 2층이 202호, 202호, 3층이 301호로 돼 있는 다가구가 있다. 그러면 등기상으로는 한 사람 명의니까 등기가 하나로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생활 공간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가 독립되어 있죠. 이건 5개의 집으로 보라고요.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는 101호에 대한 재산세, 102호에 대한 재산세 이렇게 해서 총 몇 번? 5번을 따로따로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의 집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주택별로 계산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재산세 따로, 여기에 대한 재산세 따로 이런 식으로요. 이걸 통째로 잡고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구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내가 집이 5채가 있어요. 5채가 있으면, 5채가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구분 등기 했겠죠. 근데 그냥 하나의 토지에 블록처럼 쌓아놓은 게 바로 뭐예요? 다가구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5개인데 단지 그냥 하나의 공간에 쌓아놓다 보니까 등기를 그냥 몇 개만 하면 돼요. 하나만. 그게 다가구로 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는 다가구를 등기가 하나니까 단독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다가구도요. 다세대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양도소득세 가면 우리 1세대 1주택을 배우거든요. 그걸 실무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1가구 1주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나 1세대 1주택이나 무슨 차이냐고요. 차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가구나 세대라는 말에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단지 이제 건축법에서 규정하기 위해서 세대하고 가구를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다가구냐 다세대냐. 근데 세법에서는 등기로 따질 필요 없이 뭘로 따지니까 사실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 나와 있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1가구의 동그라미.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1구의 동그라미. 1구라는 말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가구예요. 그러니까 다가구는 다주택으로 보시라고요. 세법에서, 건축법에서까지 다주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용주택이 있어요. 자,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무슨 주택을 말하느냐? 하나의 건물에 주거 부분하고 즉 주택 부분하고 주거 외읍 부분이 동시에 복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주택이라고 하느냐면 겸용주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는 주택 부분은 주거 부분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맞죠? 주거 외읍 부분은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보통 우리가 상가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몇 장이 오느냐? 3장이 온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주거 부분은 주택으로 보니까 당연히 토지 건물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 주거 외읍 부분은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그래서 내가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항상 고지서가 몇 장 오느냐면 3장 와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가요. 아셨어요? 자, 문제는 원래 주거 부분은 당연히 주택인데 이 주거 외읍 부분도 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예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 건물이 한 구의 건물이었을 때요. 자, 그래서 한 구의 건물로서 주거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그때는 그냥 전부 뭘로 보느냐면 주택으로 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정상적으로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 말은 주거 외읍 부분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동의 건물이었다면 그때는 무조건 주거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칙은 무슨 부분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딱 하나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려면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돼요? 50% 이상, 주거 부분이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 구의 건물이었을 때예요.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하나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근생지역에, 근린상가지역에 3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근생지역 같은 경우는 1층을 뭘로 뺄 거냐면 보통 상가로 많이 뺄 거예요. 임대를 낼 거니까. 그리고 2층을 보통 주택 등으로 빼겠죠. 이런 경우 많이 봤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요게 무슨 주택이에요? 요게 겸용주택이에요, 요게. 근데 요 상가 공간하고 주택 공간하고 독립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독립돼 있죠. 이렇게 독립된 공간이 여러 개 묶여 있는 걸 동이라 그래요, 동. 그러니까 아파트 동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개 층 중에서 2개 층이 주택이니까 50%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으로 판단할 때는 50%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냥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요 상가 부분, 1층 상가 부분 내부를 봤더니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공간 내에 2개 이상의 용도가 들어갔죠? 요게 1구라고 이게. 이때는 뭐 따지라고요? 50% 여부 따지라고요. 그래서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면 그냥 이거 전부 뭘로 보시라고요? 주택으로 보세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단층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꽃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식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굳이 2, 3층이 아니라 단층 구조로 돼 있는데 주거 공간하고요. 영업 공간이 같이 붙어 있죠. 그때는 주거 공간이 50% 이상이면 그냥 영업 공간 무시하고 그냥 뭘로 가라고요. 전부 주택으로 가시고 만약에 주거 공간이 50% 이상이 아니면 그냥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 쪽은 상가예요. 아셨죠? 이론상으로 그렇게 가요. 물론 실무에서는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 과세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뭐 비슷한 케이스로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명절 때 시골 가보시면 집 있고 보통 집 옆에 창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겸용주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 부분이 있고 주거 외부 부분이 있는데 비록 건물이 떨어져 있어도 동일대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울타리 안에. 그러면 이것도 겸용주택이에요. 그러면 같은 평면 위에 같이 들어가 있죠. 이게 구예요. 이것도. 자, 그러면 주거 면적이 넓어요? 창고 면적이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그냥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만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도. 이해하셨어요? 네. 그 정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대해서 부스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10배. 다가구 주택이 나오면 하나의 집으로 보지 마시고 다주택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에 주거 공간과 주거 외부 공간이 동시에 겸용되어 있다면 그게 한 구의 건물일 때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그 외에는 무조건 주거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살펴볼 거냐. 그대로 넘겨서 자, 180페이지로 쭉 넘겨보세요. 자,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됩니까? 이 문제. 자, 납세의무자 문제인데 재산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체킹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재산세는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죠. 그것도 어떤 소유자가 내느냐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사실상. 그것도 어느 시점의 소유자가? 6월 1일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시점은 6월 1일 시점이에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딱 하루만 봐요. 6월 1일 시점에 당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만 따져요. 당신이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 이런 거 본다 안 본다? 전혀 안 봐요. 그래서 6월 1일 시점에 당신 거면 무조건 내시고 당신 게 아니면 내지 마세요. 이런 구조예요. 아셨죠? 되게 단순하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누가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네, 문제는 그 사실상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가 있어요. 그걸 무슨 재산이라고 하느냐?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부과할 겁니까? 그냥 깔끔하게 각자 지분대로만 내요. 그래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분에 대해서는 네가 내, 내 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낼 테니까.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지분별로 과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분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냥 지분은 균등한 걸로 봐. 즉 n분의 1 해. 이런 식이에요. 되게 깔끔하죠? 그러니까 그냥 더치페이 하자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3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갑을병 3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근데 지분을 봤더니 4대 3대 3이다. 그러면 나온 세금의 40%는 누구에게? 갑에게, 30%는 을에게, 나머지 30%는 병에게 이렇게 부과한다고요. 그래서 각자 니들 지분대로 내. 근데 지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요. n분의 1이에요. 3명이니까 3분의 1씩 부과할 거야 이야기예요. 그러면 각자 자기 거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대 납세무라는 건 없어요.
네가 못 내면 내가 가족이니까 대신 내줄게. 네가 내 배우자니까 내가 내줄게.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줄게. 이런 경우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무조건 네 건 네가 내, 내 건 내가 낼 테니까 이런 구조로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험제 나올 때 꼭 틀리게 제일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지분이 가장 큰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또는 뭐 시군구에서 지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또는 뭐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요딴 식으로 많이 내요. 전부 다 틀린 문장.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유재산은요.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지분권자. 근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은 뭐한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아셨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한테 몰아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세의무자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예외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이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수탁자가. 자,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물어보면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예요. 자, 신탁재산은 누구 재산이에요? 위탁자 재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느냐?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징수의 편의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신탁일 때 맡기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위탁자라 그래요.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수탁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기는 행위를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탁자가 재산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으니까 취득이거든요. 단 신탁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는요, 비과세 줘요. 그래서 취득세는 안 나와요. 문제는 요 수탁자한테는 재산이 두 개가 있어요. 원래 자기 재산을 수탁자 고유재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이라 그래요. 그때 요 재산에 대한 무슨 세금은 내셔야 되느냐? 재산세는 내야 되는데 요 수탁자 고유재산은 당연히 누구 거예요? 그렇죠. 수탁자 거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세금을 내면 돼요. 문제는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탁재산은 누구 재산이에요? 그렇죠. 위탁자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수탁자는 단순히 명의자일 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였어요. 이 재산에 대해서.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토지 2개를 신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하고 토지를 신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탁을 할 때. 근데 을이 신탁한 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을이 체납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걸 뭐 할 거냐면 압류를 할 거예요. 압류를. 근데 문제는 압류의 전제 조건이 뭐냐?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 압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재산은 건들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 체납자가 누구예요? 위탁자인 을이라고요. 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니까. 근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돼 있죠. 그래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압류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탈세 온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안 내서 내 재산이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대한투자신탁에서 신탁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명의가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갔죠. 그러면 그 재산은 압류가 안 돼요. 왜? 내 명의로 안 돼 있으니까. 체납자는 나고 명의는 신탁회사 명의로, 즉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세금을 못 걷어요.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한 끝에 그러면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바꾸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체납자가 누가 돼요? 수탁자가 돼요. 명의는 지금 누구 명의예요? 수탁자 명의니까 이제 수탁자 재산인 거죠? 그래서 압류가 가능해졌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탁자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할 거 없어요. 수탁자는 고지서 받아서 얘한테 통지만 하면 돼요. 네가 신탁해 놓은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왔는데 얼마 왔어? 돈 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안 내면 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지 것 뺏기는 거죠. 얘 것 뺏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아쉬운 사람은 얘예요. 단지 법률 해석상 이게 압류가 안 됐었던 게 이제 압류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정책적으로 누구를 납세음자라는 거예요? 수탁자를. 위탁자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가 가능해졌어요? 압류가.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때 압류는 다른 재산 건들면 안 돼요. 반드시 체납된 재산만 압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다른 재산까지 압류를 해버리면 남의 재산 건드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무슨 재산만 압류해라? 체납된. 근데 그 체납된 재산에 다른 재산이 하나 더 있다면 그 재산까지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나머지 재산은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체납된 재산이 누구 재산이에요? 을의 재산이에요. 근데 을이 그거 외에 다른 게 하나 더 맡긴 게 있죠? 을의 거잖아, 이것도. 여기까지는 압류할 수 있다고요. 그 외에 갑이 신탁한 재산이나 수탁자 고유 재산은 압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전부 다 누구 명의로는 돼 있어요? 다 수탁자 명의로는 되어 있지만 갑이 신탁해 놓은 거나 수탁자 고유 재산까지 압류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는요. 을이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그 재산이 속해 있는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까지 압류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압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의제납세무자에서 1번 수탁자 나와 있죠. 그래서 양가를 1번에 보시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무슨 재산은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에 누구를 납세무자로 본다? 수탁자. 자, 그래서 신탁 나오면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탁자예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뭐가 됐다면 체납된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무슨 재산만? 체납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바꿔서 말하면 다른 재산 압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뒤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다. 어디에 있는 다른 재산?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재산이 아니라 체납된 재산이 속해 있는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을이 신탁한 재산이 체납이 됐고 그 을이 신탁한 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압류할 수 있다고요. 그 외에 갑이 신탁한 재산이나 수탁자 고유 재산은 압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보시라고. 시험지에서 신탁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을 배우시면 환지 방식을 배울 거예요. 그때 환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채비지나 보류지라 그래요. 이건 기존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납세음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가 나왔다. 그때는 누가 납세음자?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자,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매매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결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이때는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뭐 달라질 수는 있죠.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해서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야 돼요?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단 이 사실을 뭐 하지 않았느냐면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해당 관할관청에서 거래된 사실을 몰라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확인이 안 되느냐?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때 한해서는 누구를 납세음자로 하느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음자로 해요. 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려면 단서조항에 뭐 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신고하지 않았어야 돼요. 신고하지.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매매된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이미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는 저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 둘 다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거래된 사실을 몰라요, 구청에서. 그러면 대장에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남아있겠죠. 여러분들한테 고지서 보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때 꼭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러면 신고하지 않았다 이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고했다 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신고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무조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이라는 걸 만들 때는 우리가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먼저 잡아요. 그걸 원칙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예외를 잡아요. 그러면 보통 단서는 원칙의 단서가 들어가요? 예외가 단서가 들어가요? 그렇죠. 예외가 단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 여행 가는 걸로 했어요. 자, 됐죠? 그러면은 대화를 할 때 이럽니다. 근데 만약 그때 배가 안 뜨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걸로 했으면은 예외는 뭐예요? 못 가면 어떡하지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고 뭐 시간도 안 맞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할 거야. 만약 우리 시간이 돼서 가게 되면 이렇게 가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서는 뭐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대부분은 다 뭐가 됐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된 게 기본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예외가 그러면 만약에 신고 안 됐으면 모르는 거 아니냐. 그때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야 돼? 그냥 공부상한테 보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이 그냥 소유권 변동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나와요. 다르다. 그때는 누가 납세음자? 사실상이에요. 다른 경우는 사실상이에요.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표현은 비교 대상을 알 때 쓰는 거예요?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알 때 쓴다고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는 공부상 소유자 외에 사실상 소유자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다면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 사유로 인해서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로 한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대신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려면 앞에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종중재산이 있어요. 누구 거예요? 종중 거예요. 근데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개인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세 고지서는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인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종중한테 보내야 된다고요. 원칙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개인인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는요? 종중이에요. 그러면 고지서는 당연히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그렇죠. 종중한테 보내는 게 맞죠. 맞죠? 그런데 역시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할관청에서 사실상 소유자를 몰라요. 그때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 공부상 소유자인 개인한테 고지서 보냅니다. 이런 구조예요. 역시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단서가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3번하고 4번의 공통점이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야 돼요? 사실상한테 보내야 되는데 공부상한테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려면 단서가 뭐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단서가 꼭 붙어야 돼요.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상속이 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한테 보내야 돼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래서 원칙이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사실상 소유자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상속이 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어요. 6월 1일까지. 그러면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 한해서는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이 문제예요. 몰랐을 때. 아셨죠?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 그러시면 안 되겠죠? 큰일 나요. 공부상 소유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속일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보내느냐? 주된 상속인에게 보내야 돼. 주된 상속인. 자, 그래서 주된 상속인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려면 일단 상속이 돼야 되고 그걸 반드시 등기도 안 하고 뭣도 안 했어야 돼요. 그렇죠. 신고도 안 했어야 돼요. 그래서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를 몰라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때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주된 상속인. 여기서 주된이라는 것은 몇 명을 이야기하느냐면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재산세에서 한 사람한테 몰아가는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상속이 됐어요.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를 지자체에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자,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으면 등기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네? 아니, 그 이론적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뭐 민법상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실무상.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뭐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고 쳐요. 언제 등기하실 거예요? 네? 형제가 4명 있어요. 언제 등기하실 거예요? 자, 일단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는 치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례는 치르시고 그 다음에 뭐 49제 지내실 분들은 지내시고요. 언제 등기하실 거예요? 대부분은요. 한 2-3달 안에 바로 등기 들어가요. 안 해놓으면 불안하니까. 형제간에 싸움 안 날 것 같아요? 그 재산 가지고 형제간에 싸움 안 날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면 아무도 등기 안 하고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놔둘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야 이건 누가 가져갈 거야, 이건 누가 가져갈 거야 100% 이야기한 다음에 뭐 할까요? 다 등기해요. 아셨어요? 그러면 6월 1일 날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사망하셨으면 다음 연도 6월 1일까지 10개월이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사망하셨으면 6월 1일까지 3개월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등기나 신고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대부분은 해놨다고요. 90% 이상은. 그러니까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상속이 된 재산이어도 상관없다.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한테 고지서 보내겠다. 그런데 가끔 6월 1일까지 뭣도 안 돼 있고요.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등기부를 딱 보거나 아니면 대장을 봐도 여전히 사망하신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다른 것 같으면은 그분한테 고지서 보내면 되지만 이 경우는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느냐? 상속인들에게 보내는데 누구냐? 법정 상속인에게 보낸다고요. 왜냐면 그 중에 누가 받아갈지 아직 모르니까. 근데 법정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구한테 보내야 되느냐? 모두에게 다 보낸다 이러면 고지서가 수십 장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거 귀찮다.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인데 상속인이 4명이 있어요. 그러면 4명 다 보내면 4장 날아가야죠. 또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또 4장 날아가야죠. 또 토지가 있어요. 4장 날아가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 부동산이 5개고 상속인이 4명이면요. 20장 날아가야 돼요. 이거 귀찮다고요. 그래서 그 법정 상속인 중에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한 사람에게 보내요. 한 사람에게. 그래서 무슨 글자를 쓰는 거예요? 주된자를 쓰는 거예요. 주된. 여기서 주된 상속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제일 큰 자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의 배우자? 누구의 배우자? 그래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분. 그분이 상속 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상속 지분이 제일 큰 자가 2명 이상이에요. 그때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느냐? 연장자에게 보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속 지분이 제일 큰 자가 2명 이상이라는 거?
혹시나 해서 그럴까 봐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갑이 사망하셨어요. 갑이라는 분이 사망하셨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봤더니 법정상속인애가 누가 있느냐. 갑의 배우자분이 계시고요. 갑의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면 법정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1대 1대 1이에요. 항상. 단 배우자만요. 0.5를 더 줘요. 그러니까 상속 지분이 제일 큰 자는 2분이에요. 2분의 배우자분. 근데 상속 지분이 제일 큰 자가 2명 이상이라는 건 2분이 2명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2분이 2명이 될 수가 없다고요. 2분이 안 계신 거예요. 제발 좀. 무슨 첩기학은 첩기학. 이 사람들만 납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 맞죠? 그때는 연장자한테 보내요. 제일 큰 애한테. 네. 자, 그래서 이분들한테 고지서가 갑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자, 요 세 개는 다 공통점이 있죠. 이 세 개는 다 공통점이 있죠. 네. 사실상 소유자를 몰라야 돼요. 모르니까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야 되느냐? 공부상 소유자한테 보낸다. 단 상속일 때는 공부상 소유자한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낸다? 주된 상속인에게 보낸다. 근데 다 뭐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아서. 자, 근데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몰라요. 그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면 사용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라는 경우가 있다. 그러려면 단서조항이 뭐가 붙어야 되느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요 사용자가 되는 경우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으로 판단한다? 6월 1일로 판단하는데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라는 사람이 있고 사용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이 두 사람이 같은 동일 인물일 거예요. 근데 가끔 다를 때가 있죠?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 같으면 소유자는 건물주고 사용자는 누구예요? 임차인이 되겠죠. 다시 소유자는 두 사람이 존재해요. 사실상 소유자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동일 인물이겠죠. 근데 아까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이게 뭐 할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즉 대장상 소유자, 사용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세 사람이 한 동일 인물이에요. 내 거고 내 거니까 장부에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 거니까 내가 사용하겠죠. 근데 세 사람이 다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실무적으로. 그럴 때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 거냐, 누구한테 고지서 보낼 거냐 이걸 잡아야 되는데 얘를 일단 원칙으로 잡아놨다고요. 왜냐하면 사실주의가 원칙이니까. 그래 놓고 나서 예외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얘 모르면 어떻게 할래? 이제 이 문제예요. 그러면 얘 모르면 얘한테 보내든지 얘한테 보내면 되지.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얘한테 공부상 소유자한테 보낼 때는 어떤 경우냐? 뭐 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소유자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있는데 달라요. 무슨 이유 때문에 달라졌어요? 소유권 변동 사유 때문에 달라졌든 아니면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종중재산이든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누구를 몰라요? 사실상 소유자는 모르는데 대장에는 표시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한테 가라고요. 근데 대장에도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가냐 이 문제예요. 그때는 사용자한테 가라고요. 그걸 귀속 자체를 아예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V에서 보면은 그 나는 자연이다 나오죠?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네. 그분들 재산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아니 그러니까 낼까요 안 낼까요? 아 내야죠가 아니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내야 돼요. 근데 다 내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재산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왜냐면 그분들이 물론 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대부분은 그게 다 무허가예요. 그러니까 소유자 표시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리고 원래는 그래도 과세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 즉 대장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등기부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 자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현재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해당 지자체 직원이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하루 걸려요. 못 나와요. 그래서 그냥 실무적으로는 잘 부과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깊은 산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잘 안 가요. 오히려 고지서 보내는 비용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자, 그래서 단서조항을 잘 보시라고요.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되고? 공부상 소유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사용자가 나와야 된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연부로 취득했을 때 그 연부기간 중에는 누가 납세무자냐면 사실상 소유자인 매도 계약자가 납세무자예요. 여러분들 연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부에 할부. 할부를 연 단위로 할부하면 연부라 그래요. 그러면 연부로 취득을 했다. 예를 들어서 3년 연부, 5년 연부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걸 연부라고 하거든요. 자, 연부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아직 잔금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잔금 안 치렀으니까 누구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자가 납세무자라고요. 고지서는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매도자한테 보낸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부로 거래하더라도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인 누가 납세무자냐면 매도자가 납세무자인데 문제는 단서가 있어요.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로 취득을 하거나 또는 뭐 선수금만 주고 취득을 했을 경우 그로 인해서 연부기간 중에 사용료가 무상이면 매도자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느냐면 매수자를 납세무자로 해요. 자, 그래서 국가 연부 무상 또는 국가 선수금 무상이라고 나와요.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 매수자, 매수 계약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셨죠? 네. 다른 말로 해서 받은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납세무자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연부계약을 체결을 해요. 연부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3년 연부계약을 체결해요. 즉 3년간 할부로 사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1회 연부금, 2회 연부금, 3회 연부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지막 뭐 치를 거냐? 잔금을 치를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는 실제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요? 그렇죠. 잔금 치러야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누구 재산이냐고요? 매도자 재산이라고, 매도자 거. 근데 연부로 샀다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계약하면서부터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할부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은 이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소유자는 누군데? 매도자인데 사용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소유자한테, 매도자한테 보내라고. 매도자한테. 매수자한테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한테 고지서 보내야 돼요? 임차인한테 고지서 보내야 돼요? 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고지서는 얘한테 보내는 거 얘한테. 그래놓고 네 돈으로 내든 얘한테 받아서 내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연부로 계약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소유자한테 고지서, 즉 매도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얘가 국가였을 때가 문제예요. 즉 국가로부터 누가 사오느냐? 내가 사요. 그러면 국가 땅이니까 자 국가한테 고지서 보내야 되는데 국가는 법률상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국가 땅이라고 해서 고지서도 안 보내고 있는데 딴 놈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물어봐요. 너 이거 돈 내고 쓰고 있어? 공짜로 쓰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사용료 내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완벽한 뭐예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러니까 나한테 고지서가 올 리가 없겠죠? 근데 무상으로 쓰고 있대요. 돈 안 내고 쓰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 땅이니까 세금도 안 내. 또 사용료도 안 내. 너무 많은 혜택이잖아요.
이때는 미안한데 네가 내. 그래서 이때 한해서만 나한테 고지서가 온다고요. 사용자인 누구한테? 매수자한테.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사서? 국가로부터 사서, 국가로부터 연부로 사서 그 연부기간 중에 사용료가 무상이었을 때. 만약에 국가가 아니라 법인으로부터 사요. 그러면 법인은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인한테 고지서 보낸다고요. 상관없이. 법인이 지 돈으로 내든 나한테 받아서 내든 그건 구청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또 국가로부터 사더라도 내가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산다면, 돈 내고 산다면, 돈 내고 쓰고 있다면 세금 또 낼 필요가 없잖아요. 세금 대신 못 냈으니까? 사용료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단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그냥 누가 납세의무자? 매도자가 납세의무자.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들어갔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자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거기에는 없지만 올해 신설된 내용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수입을 했느냐? 대여 목적으로 수입을 한 거예요. 이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수입하는 자가. 아시겠죠? 그냥 단순해요. 이건 뭐 어려울 내용은 없는데, 자, 한성자동차라든지 코롱자동차가 차량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선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우리 어차피 재산세니까. 선박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선박 같은 경우를 들여와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해운회사에 임대하려고, 빌려주려고. 그러면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임차인이 내야 돼요? 임대인이 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임대인은 누구냐고요? 수입하는 자죠. 외국에 있는 그 회사한테,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부과할 수는 없죠. 왜? 이게 지방세니까. 우리나라 세금을 외국에 있는 회사한테 부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과하겠다는 소리예요? 수입하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이 누가 납세의무자냐? 사실상 소유자다.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권자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고요. 아셨죠? 신탁재산은 수탁자, 채비지나 보리지는 사업시행자,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사용자, 국가 연부 무상이 나오면 매수계약자, 수입이 나오면 수입하는 자. 아셨어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원칙은 누가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신탁재산은 수탁자, 채비지나 보리지는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사용자, 국가연부 무상이 나오면 매수계약자, 수입이 나오면 수입하는 자. 자, 한 번만 더 갑니다. 원칙은 누구?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신탁재산은 수탁자, 채비지나 보리지는 사업시행자,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귀속이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 국가연부 무상이 나오면 매수계약자, 수입이 나오면 수입하는 자, 신탁 나오면 채비지나 보리지가 나오면 공유재산이 나오면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국가연부 무상이 나오면 채비지나 보리지는 공유재산은 지분 표시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수입했으면 국가연부 무상이면 상속인데 등기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신탁은 공유재산은 지분 표시가 없으면 수입은 신고하지 않았으면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시겠죠? 그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다 잘 따라 하시네요.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쪽 지우지 마세요.